대통령님께서 오늘 아까 국무회의 영상을 하나 이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도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이해운 그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지금 난장판이 됐지만은 민주당 쪽에서 뭐 특히 사실 민주당에 제가 뭐 SNS나 이렇게 보니까 민주당 당원들이나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해운을 장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 뭐 크게 불만을 가지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이렇게 보면은 문조 털레들하고 그 털레반들하고 뭐 진보 정당 쪽에서 진보 정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명빠인 척하면서 친명인 척하면서 뭐 비난을 하는 것 같아. 제가 어떤 사람들이 이해운 장관을 지명한 문제는 저는 뭐 신의 한 수다라고 보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그 기획예산처라는 그 직위를 수행하는데 이해운 그 후보자가 어느 정도 역량, 경제 쪽에 어느 정도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어쨌건 뭐 정치평론가니까요. 정무적으로 이제 이번 이해운 장관 임명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제 정치적 맥락에서 보면은 그야말로 한국 정치판을 흔들 수도 있는 뭐 실제 지금 막 뭐 흔들리고 있고 흔들 수도 있는 절묘한 한 수다. 어제 그 누구죠? 김우영 의원이 유탐사에 이제 출연을 해가지고 대담을 하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하고 비슷한 입장인 것 같은데 김우영 의원도 역 3당 합당이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는 민자당 체제, 3당 합당 체제가 아직 유지되고 있는 상태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치 체제가 아직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PK, TK, 영남권과 호남권이 경쟁하는 이런 구도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TK 지역이야 모르겠지만 PK 지역은 야도 아닙니까? PK 지역은 야구의 야도가 아니라 야구의 야도가 아니라 원래는 야성이 강해서 야도예요. 요즘에는 이제 그 부산이 그런 과거에 이제 정치적 의미가 퇴색을 해서 그냥 롯데 자이언트 좋아하고 야구 좋아한다고 야도라고 하던데 원래 야도라는 의미는 그렇게 쓰였던 것이 아닙니다. 야성이 가장 강한 지역 중에 하나가 부산 지역이었기 때문에 부산 지역을 이제 야도라고 했던 거죠. 예컨대 부마항쟁 대표적인 게 부마항쟁 아닙니까? 부산 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산 경남 지역에서 항쟁이 시작된 거죠. 그 전에는 4.19죠. 4.19 그 김주열 열사가 마산 지역에서 시위를 하다가 안타깝게 희생당했잖아. 그래서 4.19의 도화선이 된 곳도 마산이고 또 박정희 정권 붕괴의 도화선이 된 것도 역시 또 마산이에요. 그래서 부마 지역, 지금은 이제 PK라고 얘기하는 부마 지역이 사실은 야성이 강한 지역인데 이게 김영삼이 변절을 하는 바람에 지금은 마치 보수 지역인 것처럼 이렇게 왜곡이 돼 있는 상태라고 봐요. 그러니까 3당 합당에 왜곡된 결과인 거죠. 김영삼의 변절로 발생한 정치적 왜곡이라고 봅니다, 저는. 복만삼님, 이번 이해운 임명권은 이세돌의 알파고와 바둑을 둔 신의 한수 79수와 비견될 만한 길이 남을 사건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친명들은 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문빠들, 털레반들, 그 정치 지능이 모자란 그런 애들, 그 다음에 지지율 1% 나오는 그 진보정당 지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겁니다. 정치에 대해서 진짜 쥐뿔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아무튼 민주당 내부에서 뭐 최민희 같은 사람들, 박수현, 최민희, 그 이현주 의원은 왜 그랬어? 그런데 김상욱 의원하고 이번에 약간 실망했어요. 이현주 의원. 물론 뭐 이해운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 인물만 가지고 보면 안 되죠. 뭐 인물에 대한 평가가 중요합니까? 귀순한 사람이 중요한 거지. 아니 그 북한에서 남한으로 귀순한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북한에서는 사고 친 사람들이에요. 사고 쳐가지고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야. 뭐 사고 치면 어때? 우리는 그 정치적으로 그냥 이용하는 거잖아. 똑같은 거예요. 아 이해운도 뭐 거기서 한 자리 해먹기 힘드니까 이쪽으로 귀순하는 거지 뭐. 그쪽에서 잘 살 수 있는데 아니 북한에서 잘 사는 사람이 남쪽으로 탈북을 하겠어요? 북한에 살기 어려우니까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에서 살기 힘든 정치인들이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지. 아니 그 과거에 뭐 그랬니 저랬니 그걸 따지고 앉아 있으면은
그 누구 내려올 사람 누가 있어요?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저는 좀 김상욱 의원이나 이현주 의원이나 근데 이분들은 좀 입장이 그럴 수도 있다. 아,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 그 두둔하기가 좀 민망한 거지, 그죠? 왜냐하면 김상욱하고 이현주도 귀순자잖아. 그 탈북자잖아요, 탈북자. 예? 이현주, 김상욱도 탈북자인데 그 탈북자를 막 두둔을 하면은 자기들도 좀 욕먹을 수 있잖아. 뭔가 당성에 문제가 있는, 그죠? 저것들 결국은 지들끼리 저렇게 뭉쳐다니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생각을 못했네요. 이현주 의원이나 김상욱 의원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 그죠? 괜히 의심받을 수 있잖아, 그죠? 이해운을 두둔을 해버리면은 이거 이중간첩 아니야? 뭐 이렇게 의심을 또 받고 김상욱 의원은 지난번에 휴대폰도 뺏겼잖아요. 예, 휴대폰도 뺏길 뻔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나는 귀순한 게 맞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이해운을 좀 비난한 거 아니냐. 예. 탈북자로서 생존하기 위한 하나의 생존 전략이다. 아니 원조 탈북자 아니야. 이현주 의원하고 김상욱 의원하고 원조 탈북자인데 그 먼저 귀순한 사람들이 좀 따뜻하게 맞아줘야지. 그러면 됩니까? 예? 그러지 말아요 좀. 근데 아무튼 민주당 내부에서 진보 민주진영 내부에서 뭐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다 보니까 오늘 이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의 입장을 확실히 매조지를 해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뭐 발언이 좀 길긴 한데 뭐 제가 해설을 드리는 것보다 대통령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보시는 게 이해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대통령이 오늘 이 문제 이해운 임명과 관련된 입장 다시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요즘은 뭐 연말연시이기도 하고 또 국내외적으로 이런저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무가 대체 어떤 것인지 뭘 해야 되는지를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통합된 힘을 바탕으로 국민과 국가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최종의 책임자, 그게 바로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는 온갖 가지 일이 있는 것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도 다양하고 입장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많은 것들이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무려 5,200만이 모여 사는 게 대한민국 공동체입니다. 대통령은 공동체 전체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특정한 세력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는 모두를 대표해야 합니다. 전쟁과 정치가 다른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전쟁은 점령해서 다 갖는 겁니다. 필요하면 다 제거할 수 있어요. 그게 전쟁이죠. 그런데 정치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최종 권력을 갖게 되더라도 그 최종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에 함께한 세력, 사람들만이 모든 것을 누리고 그 외에는 모두 배제하면 그건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 되어버립니다. 원시적이죠. 우리 사회가 예를 들면 7가지 색깔을 가진 무지개와 같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빨간 생각하는 사람, 파란 생각하는 사람, 노란 생각하는 사람, 보라 생각하는 사람, 흰 거 생각하는 사람, 까만 거 생각하는 사람, 온갖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끔씩은 흰색 중심의 사회가 될 것이냐, 파란색 중심의 사회냐, 빨간색 중심의 사회가 될 것이냐를 가끔씩 선거를 통해서 그 구성원 전원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회를 통째로 다 파랗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빨간색 어디 갑니까? 빨간색은 우리나라 공동체 사람의 자격을 상실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이고 주권자 아닙니까? 다만 주도할 권한과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온갖 가지 방식의 언어들로 표현되는, 예를 들면 협친이, 포용이니 이런 말로 표현되지만
결국은 정치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나 깊이 생각하고 결론은 집권자 또 집권 세력, 대통령 또 여러분 국무위원들의 역할은 결국 세상을 고루 편안하게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민주주의죠. 그게 문명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나 아니면 전부 적이다, 제거 대상이다. 결국 그러다가 내란 사태까지 벌어진 거 아닙니까? 다 없애버리려고. 내 의견과 다른 집단, 인사 이런 건 다 제거하고 모든 걸 다 갖겠다고 벌인 극단적 처사가 바로 내란이었습니다. 그런 사회가 반대쪽으로 오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대결하는 사회에서 오히려 더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정략적 수단이 아니고 우리가 다시 정말로 정상인 사회로 되돌아가려면 더 반대쪽의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죠. 통합, 포용의 역할을 더 강하게, 더 크게, 더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될 정치 또 관료, 정치인 관료들이 이 점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주면 좋겠고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예를 들면 이번에 강요 지명이나 인사에 있어서 참으로 고려할 게 많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모든 일들은 최종적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최대한 결정될 겁니다. 그러나 또 그 과정에서는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긍정해주고 의견이 다른 게 불편함이 아니라 시너지의 원천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군더더기 같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시멘트만 모으면 시멘트 덤이죠. 모래만 모아놓으면 내가 모래니까 모래만 잔뜩 모으면 모래덤이죠. 내가 모래면 모래 말고 자갈, 시멘트, 물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야 콘크리트를 만들죠. 그래야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죠. 그래서 좀 더 포용적이고 좀 더 융화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뭐 민주주의 교과서라고 얘기를 할 만큼 뭐 완벽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결국 민주주의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가야 되는지 그 소수의 의견, 그러니까 승리한 뭐 이른바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고 그러죠. 네. 승자 독식이 과연 민주적인 체제인가? 그리고 다수가 소수를 지배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뭐 민주주의의 가장 형식적인 틀은 과반이죠. 과반수죠. 예, 다수결입니다.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기본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회에는 이제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람들이 같이 한 국가 틀 내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두의 의견을 다 반영해서 국가를 운영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인류가 고안해낸 것이 다수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가 소수를 지배한다 하는 것을 일종의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수가 되면은 소수를 무시해도 된다거나 소수를 지배해도 된다거나 이런 생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근데 저는 그게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정하기 위해서는 자 일단은 소수는 다수를 따라야 돼요. 왜냐하면 소수가 다수의 의견을 무시를 하게 되면은 그건 폭정이 되거나 사회 질서 자체가 붕괴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간에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더라도 다수를 따라줌으로써 사회의 틀이 유지될 수 있는 기본적인 동력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소수는 다수를 따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옳아도 소수의 입장이 옳더라도 다수가 그렇게 결정을 하면 그 소수는
다수를 따라주는 게 민주주의의 제일 원칙이다. 근데 나는 못 따르겠어. 그냥 내 멋대로 할래. 이렇게 되면 뭐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죠. 혹은 내란 상태가 되든지. 그래서 뭐 대통령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의 뭐 자기와 생각이 다른 거를 다 무시하는 거는 내란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 정확한 표현이라고 봐요. 내란 상태가 빚어질 수밖에 없어. 아무도 따르질 않는 거죠. 내 의견을, 내 의견하고 다르면은 아무도 따르질 않기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전쟁을 하고.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 사회 질서 자체가 붕괴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제일 원칙은 소수가 다수를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가면은 다수에 의한 폭정이 될 위험성이 있어요. 소수에 의한 다수의 지배는 자칫 잘못하면은 폭정의, 독재의 또 다른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제2 원칙이 꼭 뒤따라야 돼요. 제2 원칙은 뭐냐면은 소수는 다수를 따르되 다수는 소수를 배려한다라는 거예요. 소수 의견이라고 해서 너 꺼져 임마. 니네가 소수 당이니까 니네 얘기 안 들어 우리. 우리 마음대로 할래. 이렇게 운영되는 게 아니라 소수의 의견 중에서도 합리적인 의견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는 것이 그게 또 민주주의인 겁니다. 이 민주주의의 제일 원칙과 제2 원칙이 제대로 작동해야 그때 비로소 온전한 민주주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왜곡이 돼 있어. 다수결이 어떤 절대적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야, 그러니까 다 그냥 표로 해결하자.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그냥 다 표결해. 물론 그럴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소수가 발목을 잡고 소수가 자신의 의견을 강변하고 이러면은 다수결의 원칙대로 진행을 해야죠. 소수한테 발목 잡혀가지고 무정부 상태가 되는 상황을 막긴 막아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힘으로 다 해결을 하려는 것. 이것도 민주주의의 적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는 지금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해운 장관 한 명 임명했다고 그래가지고 국민주권 정부가 국민의힘 정부가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어찌 보면은 파란 바다에 잉크 한 방울, 빨간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린다고 그 파란 바다가 빨간 바다가 되냐고. 지금 뭐 그런 정도인 거잖아. 그래서 오늘 대통령께서 말미에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한 번 더 하셨는데, 그 송미령 장관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송미령 장관 잘하고 있지 않냐? 문제가 안 되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어찌 보면은 적극적인 건 아니지만은 윤석열 비상계엄 회의에 참여했던 사람이야. 그 참여했던, 어찌 보면 내란 공범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이재명 정부에서 장관으로 임명을 했어. 많은 분들이 우려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지금 송미령 장관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권오울 보건장관도 마찬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보훈장관이죠.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보훈장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해운 한 명 소수의 의견이 오히려 저는 카나리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카나리아 같은,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경보등 같은, 레드팀 같은 역할을 오히려 해줄 수 있다. 재정 운영에 있어서. 어쨌건 지금 이재명 정부는, 세계적으로 경기가 불황인 상황에서, 그리고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확장 정책을 쓸 수밖에 없어요. 확장 재정을. 근데 확장 재정이 나중에는 큰 화가 돼서 돌아올 위험성도 내포가 돼 있는 거예요. 예컨대 많은 분들이 이제 기본소득 우리 해야 된다. 민생지원금 많이 뿌리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긴 하지만 이걸 자칫 잘못 쓰면은 독이 될 위험성도 있는 거예요. 그때 카나리아의 역할, 소수의 의견을 내주는 사람이 이해운 장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거 합리적인데? 라고 생각이 들면은 조정을 하면서 가는 거죠. 일종의 이제 제동장치, 경보 등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이해운 장관이다. 그래서 같은 색깔 사람들만 다 모여가지고 우리 멋대로 하자? 이걸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초등학생 수준의 유치한 정치 의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주로 문저털들이 그러죠. 털레반 애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 그리고 이해운이 뭐 내란과 관련해서 내란을 옹호하는 뭐 그런 발언을 했다. 뭐 그래서 어제 최민희가 이에 대해서 뭐 사과를 해야 된다. 박수현도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죠.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장관으로 임명을 하는데 과거 발언에 대해서 내란 종식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내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과거에 이런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려는 그런 입장도 없는 상태에서 과연 인선을 했겠는가? 예? 그러지 않을 건데 왜 설치냐? 하루 만에 지금 정리가 돼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해운 후보자가 오늘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예, 그 영상도 함께 보시고 가겠습니다. 출근길에 오른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1년 전 엄동설안의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연설하는 등 12.3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비판에 대해 직접 사과한 겁니다.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되어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다시 한번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이 후보자는 초대 장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앞둔 상황에서 과거의 실수를 덮은 채 나아갈 수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두고서는 오판을 국정의 무게로 갚으라는 국민 명령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 후보자가 과거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 일과 관련해 명확한 의사표명을 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바로 사과했죠? 예, 이제 문제될 게 없겠네. 그죠? 사과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청문회는 뭐 민주당만 뭐 국민의힘에서 무슨 뭐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라는 둥 뭐 이해운이 뭐 약점이 많다 뭐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나오건 간에 민주당만 마음을 굳게 먹고 있으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번에 뭐 김병기 원내대표를 내부 총질로 결국은 낙마를 시켰는데 절대로 이제 내부 총질이 나와서는 안 된다. 예. 귀순자한테 과거를 물으면 과연 누가 귀순을 합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이해운은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제 그런 분석이 나오고 그래서 국민의힘 쪽도 지금 대단히 당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귀순자가 한 명이 아니에요. 이해운은 저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뭐 굳이 내각으로 임명을 한다 이런 건 아닐지라도 뭐 지금 별 얘기 다 나오잖아요. 저는 여기서 유승민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예, 유승민이 자기가 총리 제안을 받았다 막 그래. 나 좀 살려주세요 뭐 이런 SOS 보내는 거예요. 근데 뭐 자기는 내가 거절했다 이런 지하에 그러면서 약을 팔더라고. 근데 이 청와대에서는 뭐 유승민한테 그런 제안 한 바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혼자서 그 난각병이 이제 심하면은 망상증이 되는 거예요. 예, 난각병이 그 중증으로 가면은 환청이 들리고 막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유승민한테 지금 사실 초대 총리를 김민석과 비교를 해보면 유승민하고 김민석은 너무 거리가 멀잖아. 근데 유승민한테 과연 초대 총리를 제안을 했을까? 저런 소리를 왜 하지? 제가 그리고 어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그거 잘못 들은 것 같아. 귀를 좀 파야 돼요. 그 유시민 얘기가 있었잖아요. 유시민. 에? 아니 그 얘기 기억 안 나요, 여러분? 그 초대 총리로 그 유시민 장관 얘기가 제안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 유시민이 이제 그거를 뭐 부정을 안 했어요. 예, 이재명 정부에서 뭐 요청이 있었다라는 걸 부정을 안 했어.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사실 그때 이제 당대표를 저는 이제 뭐 유시민에 대해서 뭐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유시민이 이제 총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그거보다는 당대표를 김민석 총리가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가 강했기 때문에 정 안 되면 그냥 유시민이 총리를 하고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를 나오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당해보니까 이제는 좀 느끼시잖아. 아니 지난번에 아마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를 나왔으면은 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 제 생각에. 네? 그래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총리감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김민석 총리가 초대 총리로 가고 이제 박찬대
의원이 출마를 하긴 했는데, 근데 아무튼 그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뭐 유시민 얘기가 나왔는데 그걸 유승민이 잘못 들은 것 같아요. 난가? 유승민인데 서로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서로? 유시민을 유승민으로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이제 넘어오고 싶으니까 막 환청이 들리는 거지. 솔직히 뭐 유승민이 국민의힘에서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뭐 이번에도 뭐 경기지사 나온다고 하는데 뭐 당원 70%로 경선을 하면 유승민이 이길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 좀 살려주세요. 저거는 거의 그냥 구조 신호다. 네? 유승민한테 실제 이제 총리를 제안한 게 아니라 지금 저쪽도 아는 거예요. 뭘 아냐면은 총리가 바뀐다는 걸 알아요 지금. 그러잖아요. 총리가 바뀐다라는 거 알잖아 지금. 그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 봄에는 총리가 바뀐다. 그러면 이번에 이해운을 임명하는 이런 대담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정치 행보를 놓고 볼 때 다음에 총리를 보수 총리를 딱 꽂지 않을까? 자기들끼리 막 희망회로를 돌리는 거야. 그죠? 김민석이 자리가 빈다. 그럼 총리 자리는 난가? 예?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이 난가병이 걸렸어요, 확실히. 제가 볼 때 유승민하고 홍준표하고 둘이 지금 난가병이 걸려가지고 뭐 홍준표도 대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뭐 홍준표한테 뭐 총리 제안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고 뭐 이재명 대통령이 홍준표를 뭐 그닥 나쁘게 보진 않아요. 그래서 홍준표하고 유승민이 야, 저 김민석이 내년 한 6월 달쯤에 총리를 그만둘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에 이해운을 뭐 임명을 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다음 총리는 난가? 그래갖고 지금 서로 귀순하려고 야 이런 무슨 뭐 대량 탈북 사태 거의 뭐 비슷한 뭐 거의 이런 지금 분위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해수부 장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너도나도 막 마음이 설레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막 설레고 있어. 설레발이야 진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해운이 시작이 아닐 거고 이해운이 저런 메시지를 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은 계속 계엄을 옹호하고 이른바 집토끼론이죠. 그 30%의 정금자래도 우리가 어떻게든 붙들고 있자. 이러면서 계엄과 내란을 계속 옹호하면서 선동을 하는 이런 정치를 하고 있는데 보수 인사들이 계엄의 문제점에 대해서 내란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게 되면은 보수 진영 유권자들도 동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지. 어쨌건 서초구 주민들 좀 고민이 될 거 아니야. 예? 그리고 좀 국민의힘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수라장이 됐어요. 지금 국민의힘 상황도 한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해운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국민의힘이 거센 반발에 나선 가운데 정작 당내에선 당세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비영남 지역구의 한 재선 의원은 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 이해운 건은 좀 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표피적이고 즉흥적이고 신경질적 반응으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우리 당을 영남 자민련으로 민주당을 일본 자민당으로 만들려는 그림이 있어 보이는 만큼 우리도 윤허개인을 넘어선 좀 더 신중하고 멀리 보는 플랜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장관 지명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즉각적인 제명으로 응수한 당 지도부를 비판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 비상계엄을 사과한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결성한 모임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대안과 미래 간사를 맡은 이성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해운 후보자의 선택에 대해 납득이 안 간다는 비판적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위기감이 상당하다는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중도 보수에 있는 사람들이 현 정부에 계속적으로 합류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될 지점들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전 의원 역시 국민의힘으로서는 아픈 인사라며 보수 진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상당히 정략적이고 전략적인 게 이런 인사를 해버리고 나면은 이 보수 정당 국민의힘 제1야당이 휘청거리잖아요 벌써. 이러면 가는 6.3 지방선거까지도 포석을 두고 이렇게 하는 인사, 보수 우파 지정을 막 흔들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은 완전 오른쪽 정당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상당히 정략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부족한 정통성을 해결하려는 인사로 역풍이 불 것이라거나 장관직 같은 중요 인사로 장난을 치면 안 된다는 등 불쾌하다는 반응을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맨정신인 애들이 있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이재명 대통령님의 전략을 국민의힘 애들이 잘 알고 있네. 예. 그래서 국민의힘을 영남 자민련으로 만들고 민주당을 자민당으로 만들고, 예. 이럴 계획이야. 맞아. 예? 민자당을 자민당으로 만드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리잖아요. PK를 완전히 이제 야성을 회복시켜야 된다. PK의 야성을. 그래서 PK를 완전히 돌려세우고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PK를 돌려 세워서 제2의 이제 김주영 의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역 3당 합당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역타 3당 합당이 아니라 원래 민주화 시절에, 예, 정도님 해피 뉴 이어, 예, 찐 민주 시민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암담했던 무속 용산을 벗어난 청와대 복귀가 꿈 같기도 합니다. 올해만 여기 모여서 함께 분노하고 응집하게 해준 최평님께도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 됩시다. 아유, 예, 좋은 말씀, 네,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서 역 3당 합당을 하자. 예, PK에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이런 이제 세력들,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민주당으로 흡수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의 김상옥 의원, 이현주 의원도 PK 출신이잖아. 그죠? 제2의 이현주 의원, 제2의 이해훈, 이거 만들자 이거예요. 제2의 권오을, 제2의 송미령 만들어서 역 3당 합당이라기보다는 민주 질서의 원형을 회복해내는 거예요. 민주적 정치 구도의 원형을 회복해내자.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저는 구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의 자민당을 만든다. 저는 일정하게 맞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표현은 좀 기분이 나쁘지. 일본의 자민당에 비유를 하니까 우리가 기분 나쁘긴 하지만은 자민당이 지금 몇 년째 집권을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도 장기 집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지로는 지금 당장 5년 안에 승부를 봐가지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바꿔놓겠다? 이건 저는 망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건 진짜 유치한 생각이에요. 5년 안에 대한민국을 무슨 수로 바꿉니까? 예?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뭐 예수님이 와도 안 될 일이에요. 예수님한테 그 임기 5년 주고 야 대한민국을 좀 하나님의 나라처럼 아름다운 나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대통령을 뽑는다고 해도 5년 동안은 못 바꿔요.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정상화가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안착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저는 20년 봅니다. 20년 정도는 민주 세력이 집권을 해야 차근차근 바꿔서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민주국가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문화적으로는 강대국의 위치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님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민주 세력이 편협하게 또 정치를 해서 문재인처럼 5년 만에 또 정권을 내주고 나면 또 원상복귀예요. 민주정부 10년 했지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민주정부 10년 했잖아요. 10년을 했지만 대한민국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라는 걸 이명박근혜 정권 10년을 겪으면서 우리가 알았잖아. 이 근본적인 대한민국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민주정부의 장기 집권이에요. 이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해야 그 다음에 개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조급한 사람들이 우물가 가서 숭늉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짜야 될 건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지속될 민주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민주국가의 초석을 다지는 것, 주춧돌을 놓는 것까지가 이재명 대통령님의 몫이에요.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이 강대국,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라 강대국과 선진국으로 가는 주춧돌을 놓는 게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치 질서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를 시켜야 돼요. 그럼 지역구도를 완전히 소멸을 시켜야 돼. 지역구도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구상들을
현실로 하고 있잖아요. 예컨대 해수부 이전이랄지, 그 다음에 대전 충남 통합 특별시랄지 여러 가지 지금 구상들을 가지고 87년 체제, 예, 그 3당 합당 체제의 잔재를 일소하기 위한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 애들도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그래서 저는 뭐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조경태 의원이 해수부 장관을 본인이 할 생각이 있다라면은 저는 대담하게 맡겨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저쪽에서 온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 왜? 눈치 보이잖아. 여기에서 주류 세력이 아니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이나 김상욱 의원 보세요. 더 열심히 하잖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서 기득권 세력이 아니야. 그래서 본인이 크려면은 뭐 줄 잡고 백 가지고 클 수가 없어요. 혼자의 능력과 실력으로 커야 돼. 예? 이게 이제 귀순자들의 숙명이에요. 귀순한 사람들은 이쪽에 기득권이 없잖아. 토대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계속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인의 능력과 실력으로 크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귀순자들을 등용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일은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중 간첩이 아니면, 이중 첩자가 아니라면은 일은 민주당에서 그동안 기득권 누리면서, 그러니까 386이나 친문들보다 오히려 기순자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일을 해야 살아남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해운도 그렇고, 이현주 의원 얘기도 했지만, 예, 김상욱 의원도 그렇고, 더 열심히 할 거다. 그 열심히 해주면 좋잖아. 나쁠 게 뭐 있어요. 색깔이 뭐 중요해.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기 찰리님이 한 번 오면 돌아갈 곳이 없죠. 좋은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돌아갈 다리를 불사르고 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걸 다 바쳐서 승부를 내야 돼. 당연히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경태를 해수부 장관으로 앉혀놓더라도 일을 잘할 거다, 오히려. 예, 민주당 의원들보다 더 일을 열심히 할 거라고 봐요.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는. 그래, 뭐 천성 자체가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면은 더 열심히 일한다. 그럼 대담하게 맡기는 겁니다. 그거 뭐 몇 명 들어왔다고, 보수 쪽 인사 몇 명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민주정부 안 흔들려요. 만약에 그래서 흔들릴 정도면은 다 때려쳐야 돼. 집권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기본 기둥은 튼튼하게 서 있잖아. 예, 우리 민주정부의 기본 기둥이 튼튼하게 서 있기 때문에 거기 인테리어는 이게 인테리어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다. 문짝으로 들어오고 뭐 저기 창틀로 들어오고 뭐 인테리어로 들어오는 거지. 이게 무슨 기둥이 되고 이 집에 벽이 되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이제 종종 그 비유를 많이 하시는 건데, 콘크리트론 비유를 많이 하시잖아요. 콘크리트가 되려면, 시멘트나 모래나 자갈이 콘크리트가 되려면은 적정한 비율로 섞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멘트가 콘크리트가 돼야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잖아. 예, 이제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우리가 집을 지어야 돼요. 이 집을 짓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와 시멘트를 시멘트와 자갈과 모래를 적정 비율로, 물론 이 비율이 잘못 섞이면은 부실공사가 되죠. 그 적정한 비율을 찾아내서 잘 섞어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벽체를 세워야 된다.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자갈이 너무 많으면 안 되지. 모래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근데 적당한 비율에 빨간색도 데리고 오자는 거야. 특히 PK, TK 지역을 저는 뭐 전략적으로 강조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동진 전략을 해야 된다, 민주당이. 뭐 이 점에 대해서는 중도 보수 확장 전략, 동진 전략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민주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해야 될 기본 전략이 된다. 그래서 1인 1표제 얘기가 나왔을 때도 영남권이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저도 주장을 한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민주당이 정부 전당으로 가야 됩니다. 예, PK, TK에서도 국회의원 나오고 지자체장 나오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PK 지역에서 뭐 후보 나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동진 전략을 했다라면은 지금은 점점 더 대담하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금 민심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동요를 하고 있잖아. 그런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민주당 얘기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동훈이 오늘, 이것도 연관이 있어요, 지금. 대통령님의 이 절묘한 한 수가 이 한동훈이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한동훈 가족이 윤비판글 올린 사실 나중에 알았다. 그러니까 알고 있었단 얘기예요, 한동훈이. 예? 자기 가족들이 윤석열 김건희 까는 글을 당원 게시판에 올렸다라는 걸 한동훈이 알고 있었는데, 이거 뭐 지금 와서 이제 와서 뭐 얘기를 하나? 나중에 알았다. 그러니까 나는 징계하지 말아라. 뭐 이런 뜻인 거죠. 징계 좀 해주지 마세요. 근데 오늘 국민의힘에서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오늘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댓글 사건 관련한 당무감사위원회 회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 조사 결과는 이겁니다. 간단합니다. 조사 결과 문제의 계정들은 한동훈 전 대표 가족 5인의 명의와 동일하며 전체 87.6%가 단 2개의 IP에서 작성된 여론 조작 정황이 확인되었다. 이건 이제 징계죠. 징계입니다. 동훈이는 빨리 나오라니까. 아, 진짜 이게 징계 받고는 탈당을 해가지고 당 만들기가 더 힘들지. 징계 받기 전에 나와야지. 징계 확정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당원권 정지 1년에서 2년 정도 봅니다. 한 6개월 때려도 지방선거에 못 나와요. 다음 지방선거에. 그래서 한동훈이 출마를 막기 위한 정치적 당무 감사라는 거, 이거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 이게 이제 한동훈 가족들이 보냈다라는 그 IP를, 2개의 IP를 공개를 했어요. 이게 87.6%를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들은 당원 게시판 운영 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하였으며 언론 보도 관련자들의 탈당과 게시글의 대규모 삭제가 확인되었다. 아울러 당무감사위원회는 디지털 패턴 분석을 통해 한 전 대표에게 적어도 관리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이 결과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송부를 한다. 이거는 뭐 100% 징계지. 한동훈은 끝난 거죠. 출마 불가인 거죠. 출마 불가. 한동훈이도 어떻게 뭐 법무부 장관? 동훈이 법무부 장관? 난가?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여기에 이해운 그 장관의 한 수가 절묘한 한 수가 됐다라는 거 저는 보는 거야. 한동훈하고 장동혁하고 둘 다 이제 싸움질을 하다가는 공멸을 하게 돼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한동훈이가 어쨌건 장동혁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이러한 분위기였는데 이해운을 빼오니까 장동혁이 불안해진 거예요. 불안해지니까 무리수를 던지는 거야 지금. 당내에 있는 뭐 이른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무슨 당성이 부족한 장동혁의 표현대로 하면은 당성이 부족한 사람들을 다 족쳐야 되겠다. 저거는 이제 이중 그 잠재적 그 귀순자로 보는 거예요. 장동혁이랑 보수 진영이 볼 때는 야, 한동훈이도 잠재적 귀순자고 조경태도 잠재적 귀순자고, 뭐 다 적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더 고립이 되는 거예요, 쟤네들이. 이런 데서 이해운을 장관으로 임명한 게 국민의힘의 보수 진영의 분열을 촉진하는, 뭐 의도했건 안 했건 간에 그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와해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저건 100% 당연히 깨질 수밖에 없죠. 한동훈한테는 뭐 징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당원권 정지 6개월만 나오더라도, 그 당원권 정지 6개월만 나오더라도 거의 정치 생명이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동훈이 입장에서는 이제는 뭐 결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정치할 생각이 계속 있으면은 창당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거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전체 IP의 80% 이상이 2개의 IP에서 사용을 했다고 그랬죠.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봐요. 한동훈 가족들이 당원 게시판에 들어가가지고 허구한 날, 그러니까 한동훈의 와이프와 진은정 씨와 알렉스 안이 허구한 날 단계에 들어가가지고 악플 달고 김건희 욕하고 윤석열 욕하고 이랬을까요?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저 사건의 본질은 뭐냐면은 한동훈이 댓글 조작단을 운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진은정과 알렉스 안에 그 개인 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예, 그 수집된 개인정보로 누군가가 댓글팀이 계속해서 활동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IP가 2개로 나온 거예요. 그럼 저 IP가 어디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은 상황이 크게 달라져요. 진짜로 한동훈 와이프하고 한동훈 딸이 집에 앉아가지고 한동훈이 집에서 댓글을 쓴 거라면 그거는 뭐 당에서 징계받고 끝나는 문제가 돼. 징계받고 끝날 문제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누군가에게 양도를 해가지고 그 양도를 받은 사람이 즉 댓글 공작단이 진은정의 아이디를 만들어서 알렉스 안의 아이디를 만들어가지고 공작을 한 거라면 이거는 범죄가 돼요. 그런데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에서는 IP를 추적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런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잖아. 그래서 동일한 IP가 2개다까지만 당무감사위원회에서 확인이 된 거고 저 IP가 어느 곳에서 나온 거냐 요거는 수사기관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수사를 했더니 댓글 공작단 예컨대 무슨 한동훈 무슨 사무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러면은 댓글 공작을 했다는 얘기가 되죠. 이거는 뚜러킹 사건이 되는 거예요. 뚜껑킹 사건. 지금부터는 뚜껑킹 사건이 되는 거야. 지금까지는 한동훈이 여당 대통령을 여당 대표의 가족들이 대통령을 비난한 도덕적 사건이 되는데 이 IP를 다른 장소에서 제3의 인물이 이 IP를 가지고 댓글을 썼다면 이건 댓글 공작이 되는 거고 그건 두루킹 사건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뚜껑킹 사건으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님이 자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래서 이재명은 천재라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댓글 조작, 민주주의 체제 위협하는 행위, 엄단, 철저히 점검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댓글의 순위를 조작하는 건 업무 방해일 뿐만 아니라 정보 조작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다.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경찰이든 검찰이든 행정안전부든 법무부든 잘 챙겨주기 바란다. 윤호중 행정부 장관에게 저번에 수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윤 장관이 경찰청에서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 전담 조직이 있다는 얘기예요. 뚜껑킹 사건 전담 조직이. 야 이게 우연일진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되면은 2개의 IP에서 댓글이 집중적으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이건 댓글 공작, 댓글 조작의 가능성이 있는 거지. 댓글이라기보다는 이제 게시물 조작이죠. 야 이거를 그럼 수사를 해야지. 수사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민주당에서 뭐 고발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윤어게인 애들이 한동훈 죽여야 되거든 지금. 이거 바로 고소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야 한동훈이 댓글 공작했다. 그래가지고 경찰청에다가 고발을 하면은 윤호중 장관이 수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방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께서 이런 방대한 계획이 있어요. 자 당근과 채찍이죠. 당근과 채찍입니다. 그래서 말 잘 듣는 사람은 한 자리씩 주고 이해운이 와라, 조경태 와라, 니네들은 내가 키워줄게, 한 자리씩 줄게. 당근이죠. 그 다음 채찍도 있어요. 내란 사범들, 그 다음에 종교 세력들, 얘네들은 특검을 하건 합수본을 만들건 철저히 수사해가지고 다 조져라. 한동훈이도 조져라. 댓글 공작. 이런 딱 계획이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절묘하게 배합해서 자 보수 진영을 와해시켜야 돼요. 그래야 민주정부 20년으로 가는 사회적 토대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